엄마, 제발 그 서류 내려놔요. 그거 세상에 알려지면 저 끝장이에요. 끝장? 넌 이미 내 마음에서 끝났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3억, 절반은 드릴게요. 아니, 전부 드릴게요. 오빠, 아직도 돈 타령이야? 엄마를 사람으로 보긴 해? 넌 조용히 해.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그 돈 때문 아냐? 그만해. 명수야, 난 이제 내 어머니이기 전에 진실을 밝힐 사람이다. 엄마, 기자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끝내요. 안녕하세요. 노년의 진심을 담은 이야기터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채널 마음의 남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억울한 사고로 73억을 보상받고도 이를 숨긴 채 살아온 한 어머니가 끝내 위선적인 아들의 가면을 벗겨낸 통쾌한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늦겨울의 찬바람이 골목 끝을 스치고 지나가던 아침. 경북 안동의 낡은 주택 대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순자 씨는 오래 입어 빛이 바랜 감색 외투를 여며 쥔 채 손끝이 시린 바람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는 차가웠다.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산등성이마다 겨울볕이 조금씩 번졌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그 어떤 햇살도 스며들지 않는 듯 무거웠다. 이대로는 안 되지. 한 번은 얼굴을 봐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며 두 손을 꼭 모았다. 순자 씨가 향한 곳은 아들 명수 씨가 운영하는 치과였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대기실에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환자들은 고급 코트를 입고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 해진 외투와 다른 구두를 신은 순자 씨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접수대에 서 있는 직원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어머니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명수, 우리 아들 좀 만나러 왔어요. 말끝이 작게 떨렸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명수 씨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엔 웃음기 대신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고 환자에게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는 전혀 없었다. 엄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바쁜 거 모르세요?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닌 불편함이 묻어났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명수 씨는 뒷걸음질 치듯 물러섰다. 손님들도 있는데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그 말에 순자 씨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저 바쁘니까. 그 말이 곧 쫓아내는 신호라는 걸 순자 씨는 알아챘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고 귀끝이 시리도록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그래, 알았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순자 씨는 등을 돌렸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병원 문 위에 고급 금박 한 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래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카프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된 상처를 찌르는 듯 했다. 서울을 빠져나오는 고속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가 쪽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버스는 고속도로 위를 달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무릎 위로 떨어졌다. 거기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손잡이 한쪽은 헤어져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고 가방 속에는 달력 한 장과 얇아진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통장 몇 건이 전부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이런 차림으로 오시면 곤란해요. 라는 말이 자꾸만 귓가에 울렸다.
창밖으로는 겨울논이 끝없이 펼쳐졌다. 누렇게 말라붙은 볏짚 위로 까치 한 마리가 발자국을 남기며 걸어갔다. 그 모습이 왠지 내 모습 같았다. 사람들 발길에서 멀어진 채 홀로 남아있는 존재. 버스가 대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터미널 앞 작은 꽃가게 앞에 서 있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짙은 곱슬머리를 단정히 묶고 분홍색 점퍼를 입은 그녀. 그녀는 바로 딸 미진이었다. 미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놓고 터미널 쪽으로 다가오는 순자 씨를 발견하자 눈이 크게 떠졌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미진 씨는 주저없이 달려와 어머니를 껴안았다. 왜 갑자기 오셨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함께 묻어났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품에 얼굴을 묻었다. 차갑게 식었던 몸이 서서히 데워지는 기분이었다. 짧은 순간 그녀는 아들의 병원 앞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미진 씨의 미용실은 대구의 한 오래된 골목 안에 있었다. 네온사인 불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유리문 안쪽에서는 드라이기 소리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뒤섞였다. 엄마, 오늘은 가게 일 다 접을 거예요. 저녁은 엄마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미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벗고 어머니를 의자에 앉혔다. 여기 따뜻하죠? 바람 안 들어오게 난로도 틀었어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누군가는 옷차림만 보고 내칠 때 누군가는 사람 자체를 품어주는구나. 그 차이가 이렇게도 크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다시 절실히 느꼈다. 미진 씨의 미용실 2층은 작은 주거 공간이 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 꽃무늬 전기장판,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저녁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과 따끈한 미역국이 놓였다. 엄마, 요즘은 밥 잘 챙겨 드셨어요? 혼자 계시면 끼니도 대충 때우신다면서요. 미진 씨가 젓가락으로 살코기를 발라 어머니 그릇에 올려주었다. 순자 씨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묵직한 여행 가방으로 향했다. 손잡이가 달아반들거리는 그 가방은 오늘 아침 안동집을 나설 때부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미진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딸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어머니 얼굴을 바라봤다. 왜요, 엄마?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돌덩이를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나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그 말에 미진 씨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순자 씨는 가방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안쪽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여러 개 겹쳐 있었고 그 사이로 반짝이는 통장이 보였다. 딸의 시선이 그 통장으로 옮겨졌다. 사실 나 5년 전부터 73억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멎은 듯 고요해졌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잔잔한 트로트마저 이상하게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미진 씨의 눈이 크게 열렸다. 엄마, 뭐라고요? 73억이요? 응, 억울한 사고가 있었잖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국가에서 보상받은 돈이야.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심지어 내 오빠한테도.
춘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단호함이 깔려 있었다. 그동안 너희 힘든 거 알았지만 일부러 얘기 안 했다. 돈이 있으면 사람 마음이 변하거든. 내가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미진 씨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동안의 가난과 고생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원망이 아니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그 마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서 번져왔다. 돈이 있든 없든 저는 엄마가 여기 있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춘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오래된 상처와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고백이 곧 폭풍 같은 변화를 불러올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바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한 사람에게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구의 조용한 밤이 깊어가던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거실에는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명수 씨는 거실 한가운데 노인 대리석 식탁 위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옆에는 값비싼 위스키 잔이 반쯤 비어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을 울리며 테이블 위를 떨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실장, 그가 병원 뒷 일을 맡기는 심부름꾼이었다. 네. 실장님, 무슨 일입니까? 조악이 넘어 김 실장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 돈 73억 있다는 얘기가 딸 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순간 명수 씨의 손이 위스키 잔을 놓치며 쨍 소리가 났다. 뭐라고? 73억. 그게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예,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미용실에서요. 명수 씨의 뇌리 속에 지난 몇 년간의 계획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래서 그때 위임장만 손에 넣었으면 이 모든 게 벌써 내 것이 됐을 텐데. 그는 벌떡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거실 한쪽에서 명품 코트를 걸치고 서랍에서 차 키를 꺼내는 그의 표정에는 다급함과 탐욕이 엉켜 있었다. 휴대폰으로 KTX 시간을 검색한 뒤 곧장 기차역으로 향했다.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엄마를 설득해야 한다. 아니, 설득이 아니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서울역 대합실은 밤인데도 북적였다. 그는 검은 목폴라 위에 롱코트를 걸친 채 재킷 속 주머니를 만졌다. 그 안에는 오늘 낮 병원에서 출력한 위임장 사본이 구겨져 들어 있었다. 이건 혹시 모를 대비책. 하지만 이번엔 직접 받아낼 거다. 대구역에 도착한 명수 씨는 플랫폼을 빠져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았다. 미용실 골목까지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엔 조급함이 묻었고 손끝은 불안하게 무릎을 두드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미진 씨의 미용실 불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샴푸 향이 그를 맞았다.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다. 왔구나. 짧고 담담한 인사. 하지만 그 안에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날은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 돈 저랑 같이. 아니, 우리 가족끼리 잘 써야죠. 명수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순자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명수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꺼내 놓았다. 봉투 안에는 깨끗하게 정리된 서류
몇 장과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니? 명수 씨가 서류를 집어들자 얼굴이 굳었다. 거기엔 위임장 조작, 인감 위조라는 문구와 함께 명확한 날짜, 서명, 증거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엄마,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너가 한 짓은 너가 제일 잘 알겠지. 순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난 이미 이걸 변호사한테 맡겼다. 내일 오전이면 검찰로 넘어갈 거다. 순간 명수 씨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그냥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너한테 말할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그런데도 넌 나를 돈으로만 봤어. 사람의 마음을 건드렸어. 그 말과 함께 미진 씨가 조용히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와 보호 본능이 뒤섞여 있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엄마 피곤하셔. 이제 그만 가. 명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목덜미를 붙잡힌 듯 숨이 막혔다.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자신이 완전히 불리하다는 것을. 이틀 뒤 아침 서울 강남의 명수 씨 병원 앞. 출근을 서두르던 직원들은 병원 정문 앞에 모여있는 낯선 인파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적힌 차량에서 양복 차림의 남성들이 내려왔다. 강남치과 원장 명수 씨 맞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수사관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순식간에 병원 안이 술렁였다. 환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접수대에 몰려와 무슨 일이냐며 묻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의 손이 덜덜 떨렸다. 명수 씨는 뻣뻣하게 서 있다가 수사관이 내민 영장을 받았다. 거기엔 노모의 인감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라는 글자가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기자들의 마이크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혔다. 그날 오후 사건은 속보로 보도됐다. 강남 유명 치과 원장, 모친 재산 위임장 조작 혐의 검찰 수사 착수. SNS에는 병원 상호와 위치, 명수 씨의 사진까지 빠르게 퍼졌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병원 로비는 텅 비었다. 며칠 후 건물주로부터 내용 증명이 도착했다. 계약 위반 및 명예 실추로 인한 임대 계약 해지 통보.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했고 협력 업체들은 거래를 끊었다. 명수 씨는 빈 진료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몇 년간 모은 최신 장비들이 전원을 꺼둔 채 서 있었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싸늘하게 바닥을 스쳤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환하게 빛나던 간판도 사람들의 칭찬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자신이 가볍게 여겼던 한 장의 위임장이었다. 병원 사태가 일어난 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서울 시내의 한 방송국 기자실 문이 열리고 한 노년의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짙은 네이비 코트에 단정하게 묶은 흰 머리, 그리고 서류 가방 하나. 그녀가 바로 순자 씨였다. 기자석 앞에 앉은 사회부 기자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위임장 사건의 피해자래.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순자 씨는 준비해온 자료 뭉치를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그 안에는 재단 설립 허가증, 허위 후원금 내역, 가짜 수혜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재단의 이름은 한빛사랑복지재단, 명수 씨가 효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세운 단체였다. 저 재단은 서류상으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기부금이 전달된 적이 없습니다. 춘자 씨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모든 후원금은 영수 본인 계좌로 들어갔고 일부는 병원 홍보비로 사용됐습니다. 기자들의 눈빛이 번쩍였다. 혹시 그 증거를 확보하셨습니까? 춘자 씨는 미소도 망설임도 없이 USB를 내밀었다. 여기에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 순간 기자실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효자 치과 원장의 민낯. 복지재단은 허위, 후원금 횡령 의혹. 명수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재단 홍보 행사에서 웃고 있는 영상이 방송을 탔다. 그 옆에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과 재단 사무실의 텅 빈 책상들이 화면에 비쳤다. 이 보도가 나가자 명수 씨를 향한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다. 위선자, 가면 쓴 사기꾼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온라인에는 그를 고발하는 글들이 폭주했다. 춘자 씨는 방송국 문을 나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하게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첫 단추를 꿰었을 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초겨울의 찬바람이 강남 한복판을 휘돌았다. 명수 씨 병원 앞 인도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마이크가 빽빽하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시민들도 인도 가장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렸다. 그들 앞에 짙은 네이비 코트를 입은 순자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흰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지만 표정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내밀었다. 어머님, 오늘 기자회견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과 재단 관련해서 추가 폭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춘자 씨는 준비해온 종이를 내려놓고 잠시 사람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또박또박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입을 열었다. 저는 78세 이 병원의 원장 명수 씨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오늘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바로 자식의 위선입니다. 순간 인파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춘자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다. 이 영상에는 명수가 효자라는 이름으로 벌인 거짓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켜자 대형 전광판과 기자들의 카메라 화면에 영상이 송출됐다. 거기에는 재단 행사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명수 씨의 모습. 그리고 뒤편에서 직원들이 모조로 만든 기부금 증서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이어졌다. 다음 화면에는 재단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은행 내역서가 크게 비쳤다. 시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기꾼이네. 효자라더니 어머니 돈 뺏으려 한 사람이었어? 춘자 씨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모에게 말씀드립니다. 진짜 효심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병원 간판을 향해 수십 개의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춘자 씨는 천천히 뒤돌아 걸었고 그 뒷모습은 바람 속에서도 굳세고 단단해 보였다. 그 순간 명수 씨의 병원 로비 안에서 누군가 급히 블라인드를 내렸다. 그러나 이미 세상은 그 진실을 다 보았다. 기자회견이 있던 날로부터 불과 사흘 뒤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가 속보로 전해졌다. 치과 원장 명수 씨, 의료법 위반 및 사회적 무리로 인한 의료면허 3년 정지. 뉴스 화면에는 붉은 띠 자막과 함께 명수 씨의 흐릿한 얼굴이 비쳤다. 환자들은 남아있던 예약까지 전부 취소했다. 병원 전화는 하루 종일 뚜뚜 소리를 냈고, 택배 기사들이 장비 반품 물품을 들고 로비를 드나들었다. 건물 앞에는 사기치과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시민단체까지 모였다. 한때 병원 대기실에 가득했던 고급 잡지와 아로마 향초는 먼지가 쌓였고, 창가에 걸린 화분은 물이 끊겨 시들어 있었다. 명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앞에 쌓인 서류, 더미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 안에는 형사소환장, 피해자, 집단소송고지서, 대출상환 독촉장이 뒤섞여 있었다. 원장님, 이거 더는 못 버팁니다. 오래 함께했던 수석 간호사마저 사표를 내려놓았다. 남은 건 빚과 소문뿐이었다. 그의 이름은 온라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서 며칠째 내려오지 않았다. 효자 사칭, 복지재단 사기, 어머니, 재산 위주. 댓글창에는 모욕과 조롱이 쏟아졌다. 세상에 이런 자식이 있나? 의사 가운 벗겨야 한다. 결국 병원은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를 냈다. 집도 차도 그가 자랑하던 명품 시계도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문 앞에는 압류 스티커가 붙었고, 명수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남은 재산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이미 판은 끝나 있었다. 검찰 수사와 소송 절차는 멈추지 않았고, 그가 평생 쌓아올린 이름과 명성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며칠 뒤 경북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봄 기운이 살짝 스미기 시작한 마당에는 매화꽃 봉오리가 하나둘 피어오르고 있었다. 춘자 씨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 모종을 심으며 미진 씨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엄마, 이거 심으면 두어 달 뒤엔 쌈 싸먹겠네요. 그래, 우리 미진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춘자 씨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산들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춘자 씨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진아, 돈이 있든 없든 내가 내 곁에 있어 준 게 제일 큰 재산이었다. 그 말에 미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저는 앞으로도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춘자 씨는 빙그레 웃으며 한 손으로 딸의 손등을 토닥였다. 모든 게 평화롭고 조용하게 흘러갔다. 잠시 후 미진 씨가 장난스레 물었다. 엄마, 지금 기분 어때요? 춘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다. 효심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걸. 그리고 두 사람은 해질녘까지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웃음을 나눴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날의 상처와 눈물이 모두 녹아 사라지고 새로운 날을 향한 잔잔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마음을 저버린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죠. 오늘의 주인공 순자 씨는 끝내 자신을 지켜냈고 곁에 남은 건 오직 진심으로 함께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용서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끝까지 맞서 싸운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도 꼭 함께 해주세요.